토론의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곽주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요번 저희 토론 세션의 주제는 그 거제 충돌에 대한 긍정, 속도 조절에 대한 토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분의 연자께서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동안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한 거의 10년 넘게 우리 특히 국제경영과 전략경영학회에서 CSR 연구가 되게 일세를 풍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코비드19가 등장하면서 어느 순간 ESG가 등장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ESG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김동수 소장님도 말씀 주셨듯이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게 급격하게 일어난 과속 스캔들, 그러니까 충분한 우리가 과연 이 ESG의 제도화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나에 대한 어떤 반성을 저도 이 두 분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자성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김동수 소장님께서 여러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투자은행들이 ESG를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데, 트랙이 두 가지가 있고, 한편 또 이렇게 ESG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보기에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가 과속 스캔들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동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자각, 실무적으로 과연 이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런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 생각보다 ESG 투자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ESG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희망적인 사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제도도 다르고 그 제도에 따라서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을 양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 10분 동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문정빈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ESG만큼이나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그 탄소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가 힘들다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 ESG에 대한 평가 제도가 그 메저먼트 상에서 이제 확립이 되거나 혹은 통일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테슬라와 유니레버의 케이스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 탄소 절감에 공헌을 한 기업이 ESG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되고 있냐?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잘하는 기업이 잘한다고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못하는 기업이 못한다고 인식이 되지 않는 역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딜레마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 역시 우리가 지금 현재 실무에서 갖고 있는 불확실성에 일조를 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 역시 어떻게 보면 그 제도가 국가 간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핵심 어떤 세일즈 레비뉴가 발생하고 있는 시장이 미국인지 또 EU인지 중국인지 혹은 그 외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삼고 있는 그 베이스, 저 본사의 ES 스트래티지의 베이스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미국과 EU에서 그 ESG의 그 속도 조절이 어떻게 보면 수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EU와 미국 둘 다 어떻게 보면 핵심 시장으로 삼고 있는 그런 기업의 본사에게는 굉장히 그야말로 조금 위안이 되는 소식입니다만, 사실상 결국은 who emits and who pays, 그러니까 탄소를 발생시키는 기업 따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페이를 해야 되는 기업 따로가 있고, 또 한편 이런 것들이 공급망에서도 이제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발생하는 자와 페이를 해야, 책임을 져야 되는 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자, 더 많이 발생시키는 자가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실무적인 그런 한계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글로벌 접근법과 지역별 접근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글로벌 접근법이 이제 강력하지만 비용이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ESG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비용이 더 많이 있어지고 속도 조절이 있는 그런 현실적 상황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이게 실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지역별 접근법이라고 하면은 지금 인더스트리도 다르고, 결국은 저희 토론에 대한 그 테마가 거대 충돌에 대한 긍정, 결국 ESG의 전후,
가 결국 이제 그 예전에 그 열심히 하자랐던 그런 이니셔티브와 지금 현재 속도 조절을 하자라는 어떤 이니셔티브의 충돌, 혹은 국가 간에도 어떤 다름성, 이것을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게 또 산업별로도 다르고 기업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기업에서 기업이 선택해야 된 해당 산업에서 선택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불확실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저희 이번 토론 시간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동수 소장님과 문정빈 교수님은 이미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유연철 글로벌 컴팩트 사무총장님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되나요? 네. 저희 유엔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유연출입니다. 먼저 이게 토론의 맨 처음에 또 이렇게 발표를 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오늘 이 세미나 행사는 매우 시적절하게 개최가 되었다.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시점에서 이런 세미나가 있어 매우 시적절하게 개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행사의 취지에 대해서도 우리 그 컨셉 페이퍼가 나왔는데 이 한 페이지 이투데이에서 만들어주신 이 행사 취지가 매우 잘 작성이 됐어요. 이 뭐냐면 정치, 환경, 경제, 가치의 복합적 충돌 속에서 ESG 전략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 것인가, 이렇게 물음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도 나와 있더라고요. 기업은 시장과 지역별로 정교하게 설계된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두 분께서 잘 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매우 통찰력 있는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그 ESG관에서 역사적으로 ESG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우리 문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ESG 역사를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 ESG라는 용어는 사실 UN 글로벌 컴팩트의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가 2004년도에 그 발간된 Who Cares Wins란 보고서에서 ESG 개념이 최초로 그 제시가 됐는데, 그러면은 왜 우리 김동수 소장님이 19년 전후, 그러니까 2020년 전후에 ESG 열풍이 일어났나요? 라고 하는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 배경은 2004년도에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 왜 2020년 전후에 ESG 열풍이 일어났나, 배경은 그 정부 사이드에서 보면 우리 기후변화 파리 협정이 체결되고 2020년 전후로 해서 각 국가가 2050 탄소 중립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각 기업에 대해 연례 서한을 했고요. 기업 측면에서는 이제 트럼프 1기 때 파리 협정 탈퇴 이후에 기업들이 여기에 반대해서 We are still in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해서 파리 협정이 계속 남아있겠다라고 그런 성명서를 발표를 하면서 2019년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를 하고 여기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선언을 합니다. 이게 주주 중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장기적인 수익을 강조하는 이해관계자 그 자본주의 선언을 하게 되면서 ESG가 여러 가지 열풍이 일어났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트럼프 재당선 전까지 쭉 했는데, 이 ESG 열풍의 주역은 EU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중대한 전환점이 미 트럼프의 재집권입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지역별로 이 지역별 그 리저널 디바이드, 지역적인 차이가 굉장히 심화가 되었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반 ESG 정책을 하면서 이게 기업들도 하고 했지만, 저는 그 트럼프의 반 ESG 정책이 이제 주류긴 하지만 거기에 인권 파트는 대중 무역 제재를 위해서 인권이란 요소를 미국이 또 활용을 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일률적으로 얘기할 보다도 이게 선택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또 국가적인 측면과 국가 정책적인 측면과 또 시장적인 측면에 그 분리해서 보셨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시장이 미국의 정책의 흐름에 그 따를 수밖에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국가 정책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가 정책에서는 이게 미국이 있고 하지만 글로벌 투자자 입장은 이야기는 안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ESG 관련 요소들을 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목적은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ESG 요소를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 정책은 지역별로 많이 차이가 있지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의 입장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상과 현실이 수평적 관계의 모순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의 계층적인 관계다. 뭐냐면 이상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 현실은 이상을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균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그 테크놀로지 강조를 하시는데 그 AI가 물론 A가 전력을 많이 소모를 하고 있지만 ESG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AI 같은 기술이 ESG 관련 보고서나 여러 가지 지표 등에서 거대한 일을 굉장히 아주 쉽게 단순하게 해줄 수 있는 또 역할도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시대에 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전력인데 이 전력을 어떻게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트럼프 행정지는 AI 시대에 전력을 값싼 에너지로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서 이것이 이제 커다란 이제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재생에너지의 시장성이 그 화석 연료의 전력 생산보다 그 단가가 낮으면 점점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자연히 이것이 그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수출 국가라서 글로벌 여러 가지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이러한 ESG 정책의 흐름에 얼만큼 빨리 적응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혁신들을 얼만큼 우리가 이뤄내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준비를 지금 잘 하는 기업과 또 ESG 좀 늦춰졌구나 조금 이따가 하자라고 하는 기업들 간의 격차는 준비를 잘 하는 국가와 지금 이제 ESG 옴니버스로 해서 속도가 좀 조절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착실하게 꾸준히 하는 기업과 꾸준히 하지 않은 기업 간에는 격차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여기가 세미나가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되어 있는데 이 한국거래소 2층에 홍보관을 보면 하나의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97년 8월 30일 우리 그 주식 수작업 매매 최종일 시세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 시세에 나온 기업들을 보면 놀랍게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럼 그 기업들은 단기 수익을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다 수익을 추구했었겠죠. 그런데 왜 사라졌을까요? 단기적인 수익,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여러 가지에 적응하지 않은 기업들,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을 간과한 기업들이 도태하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야 할 선택은 분명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ESG를 코인한 그 단체가 UN 글로벌 컴팩트잖아요. 저도 그 보고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 더 깊이 가면 뭐 브루틀란트의 Our Common Future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국제 유엔이라는 어떤 그 글로벌 단체, 글로벌 조직이 이렇게 세상을 조금 더 이렇게 좋게 만들려는 그런 선한 의지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파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사무총장님께 이제 질문 드릴 것들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으로는 윤 교수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들리시죠? 예, 반갑습니다. 건국대 운동경입니다. 아마 저를 이렇게 토론자로 섭외하신 이유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ESG 지원단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5년째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저 오늘 아침 새벽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된 상태예요. 포럼이 오늘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희 전략경영학회 김광호 회장님이 할 수 있냐 그랬는데 제가 선뜻 한다고 했다가 아직 시차 적응되지 않고 양복 갈아입고 지금 바로 저도 출근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지금 사바틱한데도 산하개발단장과 연구처장직은 제가 내려놨는데 ESG 지원단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바티켓 때 보직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정빈 교수님과 김동수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것도 느꼈고요.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갔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9년을 근무했고 지속가능 경영팀에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2년 동안 발간하는 담당자였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사실은 초기에 발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가에 따라서 너무도 다른 어떤 기관이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도 다른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도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또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업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이 포럼을 또 열어주시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발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요. 모든 평가에 다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지역의 규제에 대응하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가 현대차에서 근무했다고 그러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기획조정실과 인사에서 근무했는데 이 SG를 다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오늘 환경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인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각 지역 EU에 대한 부분 사실 2000년대에는 제가 많이 EU 관련된 뭐 기후협약이라는 이런 포럼에 제가 회사 대표로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포럼도 있고 UN 관련돼서도 많이 가서 그랬었는데 실제 이 국가마다 또 다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주마다 또 법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다양한 규제와 법규를 다 대응을 해야 되고 환경은 물론이고 거버넌스는 물론이고 또 최근 들어서 소셜 관련된 이슈까지도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김동수 원장님, 소장님이나 문정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 조절이냐 그렇지만 거대 충돌이냐 얘기인데 이 거대 충돌과 속도 조절에서 가장 어려운 이것이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실제 중소 중견기업이 이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코트라 또 싱가포르 소장 관장님하고도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거기가 우리나라만큼 자원이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기도 한데 어떻게 이런 규제들을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지금 지난주부터 구성되어 있는 그 경제 현안과 통상 변화 대응 TF에 제가 경사노위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선 또 이와 같은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어떻게 노동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대응 정책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정책 자체가 환경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노동 관련된 이슈, 고용 관련된 이슈까지도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제 질서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제가 사실 4주 전에 제가 또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재선되고 나서 당선되고 온 이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국내 사정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진짜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요 값비싼 제품을 사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통상 이슈에 대한 변화까지 같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같은 이제 ESG와 연결되는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경제적인 현안과 한번 묶어보고 생각하고 싶어요. 어제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을 봤을 때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0%대 성장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까 저희 모다레이터 해주신 곽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 독일이라든지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가 이런 지속가능 경영을 계속하면서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률과 이 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의 그런 대응과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8%대 성장을 지금 기대하고 있을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또 변곡점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와 실제 이제 다음에 들어설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차이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 기후 에너지 정책 자체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 바뀔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자체가 굉장히 적기에 이와 같은 포럼을 실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속가능 전략에 대한 방향성도, 국가적인 방향성도 달라질 것이고 기업들이 대응하는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업들에 대한, 특히 대기업보다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얼마 전 마지막 말씀인데 채용 담당자들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채용 담당자는 아니고 채용 임원들이죠. 우리나라 거의 5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채용 임원들을 4년째 제가 CH 포럼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자문 교수라서. ESG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직무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고 있고 더 많은 기업에서 채용을 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리더의 의지가 어떨 것인지, 국제 정세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조절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특히 연구전 중에 오셔서 귀국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중소 중견 기업의 대응의 이슈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 김민성 연구위원님이 이제 질의 코멘트가 끝나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해볼 어떤 토론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정부 정약, 이 모든 ESG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해줄 그런 정부 정책, 정부 방침, 정부 스탠스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기에 그것도 역시 나중에 우리끼리 이제 그 이른바 새 정부에게 바란다라는 그런 어떤 질문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안윤기 상무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안윤기입니다. 이 분야 제가 이제 포스코의 91년도에 이제 연구소에 들어가면서 93년서부터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하고 기후 이슈도 하고 표준화도 하고 CSR, ESG 이렇게 쭉 오면서 이제 2007년도에 논문을 쓰면서 이제 조금 학술적으로 접근하게 되어서 이제 조금 토론을 좀 저도 발표가 광범위하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용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고요. 저는 용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오늘 토론의 목적이 ESG라는 어떤 단어나 어떤 그런 시장은 계속 될 것이다. 라는 얘기에 초점이더라고요. 발표 자료가 오지 않더라도 그게 보여서 사실 그 논의는 2008년, 2002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형식의 이제 그 당시 어떤 규제이기 때문에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깊이는 더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결국 ESG는 지금 약간 여기 축이 흔들렸던 게 뭐냐면 전부 다 산업계만 와 있는데요. 금융계가 안 와 있어요. 그러니까 ESG는 금융계가 할 일인데 자꾸 산업계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계가 지금 솔직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SG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결국 ESG가 되려면 아까 모든 김동성 소장이나 교수님이 얘기하는 결국 시장 조성입니다. 시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독일하고 EU의 핵심인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걸 포기하는 이유는 시장이 안 되거든요. 자기네가 아무리 규제를 만들어도 시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용어는 있지만 다른 형태로 남겠지만 상당히 다른 형태로 남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이 시장을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2009년도에 아나토 칼레츠키가 자본주의 시장을 4단계로 나눴잖아요. 그럼 3단계가 금융시장인데 그건 전통적인 금융이고요. 4세대 자본주의는 새로운 깨끗한 자본주의라 해가지고 금융이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ESG 자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가 왔지만
끝한 얘기는 금융 쪽에서도 돈을 못 벌고 금융의 요구 조건을 ESG를 충족하는 제조업도 지금 못 벌고 돈을 못 벌고. 근데 그것 떠나서 지금 현대제철 자동차 미국 간다 그러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금융은 어떻게 현대제철 떠나는데 그런 금융회사에서 돈 버는 회사가 떠났는데 어떻게 할 건가? 미국 금융회사 돈 벌어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예를 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런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용어 살짝 얘기하면 오늘 주제가 보면 지속 가능 성장 전략인데 큰 제목은 지속 성장이에요. 영어로 보시면 지속 성장은 continuity고요. 지속 가능 성장은 sustainability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속 성장은 전통적인 개념의 성장이고 지속 가능 성장의 핵심은 가능에 있어요. 그 가능이 환경적 특히 기후 이슈를 극복해서 성장할 수 있냐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좀 정확하게 써주셔야 토의가 될 것 같은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대사님이 이제 ESG 용어가 나온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나왔을 때 제조업계한테 요구한 건 CSR, CSV, TBL 여러 가지 용어를 요구했고요. 금융시장에 요구한 거는 처음에 SRI로 요구했습니다.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근데 금융시장한테 리스판서블 관점에서 투자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다른 데서 다 벌고 한 1% 그냥 니네가 돈 달라니까 투자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책임 관점에서 헷갈리려면 그래서 중간에 바뀐 말이 있어요. 아까 말씀한 싱가포르에 이제 있는 아시아 쪽 SDR라는 단체인데 SRI를 해서 아시안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로 바꿉니다. 그 책임 관점이 아니에요. 근데 금융이 계속 사회를 위해서 뭐 해? 사실 금융회사 다니신 분 여기 증권거래소도 얘기하시면 왜 금융회사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 자기 돈 벌기가 바쁜 데가 금융이고 단기 수익을 내야 되는 데가 금융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 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엔에서 모인 사람들이 재무장관들이 S빼 리스판시블 인베스트먼트로 바꿉니다. 관점을. 그러면서 리스판시블 인베스트먼트를 뭘 할 건가? ESG로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SG에서 E는 기후이고요. 제가 번역하는 건 거기 S는 단순 인권이 아니라 기후와 관련된 인권, 기후와 관련된 사회 문제입니다. 그리고 G는 일반 G가 아니라 그건 회사법에 다 있어요. 기후 문제와 관련된 E와 S를 간장하는 G를 이 사회에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회사가 지금 금융회사도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제조업체도 그렇게 운영이 안 되니까 조금 겉도는 거죠. 그래서 아까 평가가 엉망으로 되는 겁니다. 평가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회사마다. 그러니까 평가 같은 회사를 놓고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김동수 센터장 말씀대로 점점 세상이 바뀌면서 아까 2008년도에 이게 논의가 될 때는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그럼 지금하고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ESG만 처음에는 SRI, ESG만 논의됐는데 텍사노미가 들어왔습니다. 텍사노미는 뭐냐면 ESG의 투자 기준이에요. 그건 산업별로 왔어요. 그래서 산업별 기준이 강화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그래서 어려워지는데 그 어려워지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기후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결국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준한 자본시장이라는 거 그 다음 마가를 지금 트럼프를 비판할 때 저도 트럼프 일기 때 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회장님이 전임 회장님이 저를 예뻐하셨던 분입니다. 갑자기 전화 주시더니 야 트럼프 때문에 환율하고 금리 때문에 죽겠다. 저희가 하루에 2천억 내지 3천억을 원료 때문에 거래를 합니다. 물론 환율은 해놨지만 그걸 공부하라 그래서 이제 관세 문제를 트럼프를 공부를 한 3주 했더니 트럼프는 간세, 그 다음에 에너지웨이잖아요. 트럼프가 과연 기후위기를 모를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고 마가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가장 잘 팔 수 있는 저가로 팔 수 있는 셰일가스와 이걸 팔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탈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뒤 논리가 맞거든요. 그래서 간서로 우리 동네 깡패들이 하듯이 삥 뜯는 작업을 하는데 그거는 요번에 미 법원에서 했듯이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결국 감세로 가가지고
중간 선거에서 뭘 보는데 결국 그 사이에 셰일가스를 팔아야 되는데 그게 셰일가스를 너무 하다 보면은 전통 석유가스 가격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또 어려워지길랑요. 하여튼 그런 구조 속에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해결하는 거고 목적은 재정 적자 해결하면서 여러 제조업체를 미국으로 끌고 가는데 저희가 지금 현대자동차 재처리 가기 때문에 저는 되게 그게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어요, 국내에. 전후방 효과가 그렇게 큰 산업이 가는데도 거의 다 논의가 없다는 게 참 안쉽고요. 특히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면은 시장 결국 안 된 게 시장이 안 됐기 때문인데 유럽이 왜 아까 파리하고 프랑스나 이런 쪽이 이걸 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를 보면은 혹시 드라기 보고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번에 지금 EU 이름이 어려운데 여자분 그 이익이 된 여자분 전에 그 위원장한테 유럽 위기가 왜 왔냐 이렇게 분석하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첫째 그거예요. 통합하면서 우리가 그 국가 성장을 보면 소비와 투자 수출이잖아요. 소비와 투자는 금리 함수이고 수출은 환율이잖아요. 국별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저쪽 노르웨이하고는 이게 국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금리와 환율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몰락해서 중국에 이은 3위로 몰락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AI, 그 다음에 암호화폐, DB센터인데 거기 완전 후발주자예요. 근데 탄소 중립을 제일 선언해 버렸으니까 거기 드라기 보고서에 나온 얘기는 중동기술 함정에 빠졌다. 우리가 화폐 시장 할 때 보면 트랩 얘기하잖아요. 유럽이 중동기술은 뛰어나다고 그걸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AI 이런 걸로 가는데 에너지 규제하고 환경 규제 때문에 이게 움쩍 달성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옴니버스가 나온 걸 잘 보시면 EU가 50년서부터 쭉 진행하는 것 중에 환경 에너지 정책이 후퇴한 게 처음입니다. 단순히 그거 보지 말고 처음이라는 사실을 봐야 되고요. 그런 큰 구조에서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 EU가 움직인 거 프랑스 파리가 EU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김동수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환경에너지 정책 저희가 다 팔로우하고 있는데 결국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될 수 있습니다. 진해가 무너지니까 또 진해라네 유럽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지금 자본시장과 제조업과 연계된 사례를 빨리 자본시장에서 보여줘야 돼요. 채권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성공한 사례 그게 은행이나 증권시장에서만 돈 번 거 말고 거기서 투자해서 배당을 받아서 같이 성장한 사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90 몇 년서부터 일해봤지만 지수만 보여주지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우리 포스코에 투자해서 포스코가 돈을 벌어서 배당을 받아서 여기 수익이 난 거 포스코도 같이 성장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요즘 포스코 사례 못 될 거예요. 좀 과거보다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김동수 센터장님 말씀하실 때 뭘 했냐면 화석연료라는 말을 썼어요. LNG는요 화석연료이지만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탈탄소 가기 이전에 가교에너지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석탄소유 대비 60% 온실가스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화석연료라고 터부시해요. 근데 글로벌 에너지 사업이나 모든 회사들이 LNG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해야 될 거는 트럼프가 LNG를 팔 때 빨리 싸게 사는 게 한 20년을 버티면서 탈탄소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시장이 바이어스 마켓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전략들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공급자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우리 3대 흐름이 디지털 기후 공급망이잖아요. 기후 문제는 한 명 가지고 우리만 가지고 안 돼. 공급망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한 게 포스코라 그러면 우리 공급망에 있는 회사들이 유럽 자동차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저탄소 제품을 요구하면서 돈은 지불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 정부나 글로벌 사회에 수익자 책임 원칙을 선언하고 싶어요. 나누자 룰을. 그래서 시장 조성하자.
그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위원칙이 있듯이 온실가스 감축에 의해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저탄소 강제가 인바이러먼트 밸류 때문에 고급 강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서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100원을 투자했는데 200원에 팔면 200원을 포스코만 먹는 게 아니라 자동차 사 먹고 금융사 먹고 하는 게임을 룰을 만들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정책 전환 건의를 드리면 왜 전환금융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금융사들이 지금 안 하는 게 온실가스 열심히 하겠다는 회사들한테 투자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게요? 시장이 없으니까. 만약에 제가 주로 거래하는 왜 하나은행 같은 데가 저희가 수사하는 제처법 할 때 64조가 들거든요. 그 한 20년 동안. 그럼 64조 중에 30조 빌려줄게. 통상 이자율 4%인데 니네한테는 우리가 1% 먹고 3% 하고 3%만 가져가고 우리한테 1% 주고 1%는 뭐 사회기금하고 이런 제안을 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게임을 그런 분위기를 아까 수익자 책임원칙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KTX 산업에도 2050년 기준 유럽 거 뺏기지 말고 우리 정부, 우리 산업계를 고려한 중간 단계 기준을 좀 합리적인 2050 기준에 정하는 거 말고요. 우리 산업이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적극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텍사노미 논의한 적 없죠, 그죠? EU 거 그대로 뺏겨왔잖아요. 물론 조금 환경부들은 섭섭하겠다. 갖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산업의 구조를 관해서 철강산업, 화학산업이 갈 수 있는 길에 맞춰서 베트 기술을 놓고 베스트 데벨롭먼트 테크놀로지를 놓고 그림을 좀 그려서 거기에 대한 투자 기준 놓으면 금융도 들어오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첨단 산업을 위한 수단이 있잖아요. 이거 에너지 엄청 필요로 합니다. IEA도 2022년 대비 26년에 2배로 올라가거든요. 2050 탄소 중립 달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림을 차기 정부가 국민님이 되든 여기가 되든 간에 다시 한번 그려서 합리적인 그림을 그려야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스판서블 인베스트먼트가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가 틀리거든요. 리스판서빌리티하고 어카운터빌리티는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회계하시는 분들이 자꾸 기업 공시 의무화 제도로 얘기해요. 기준도 없어요. 물질적 배출량도 모르고 그걸 화폐 가치로 하는 기준도 없는데 자꾸 의무화하자고 해요. 물론 금융위가 21년에서 25년 하는 걸 늦췄지만 그건 잘 놓치는 겁니다. 그런 논의가 이게 단순히 환경부법이 아니라 회사법으로 넘어가는 자본시장법이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런 논의가 있고 난 다음에 좀 그런 의무화가 됐든 자발적 공시가 됐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신금융시장하고 신통상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품에 대한 산정기준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상호인적 협정을 하기 위한 그런 국제 논의,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인정체제에 대한 국제표준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우리 자본시장에 있는 분들은 거기 회의에 거의 안 가셨어요. 대표단으로. 3년 동안. 근데 거기는 KPMG고 뭐 다 해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안 가고 그냥 의무화하재요. 그런 논의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글로벌 논의에 우리 시장에 맞게끔 가는 거 꼭 29년이 아니더라도 35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가는 길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 회의가 이게 저 기준으로 하면 자본시장이면 금융위에서 와서 찬조연설을 해셔야 되는데요. 지금 산업계 발표니까 산업부 차관님이 오셨어요. 근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환경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 환경부, 산업부가 역할 분담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아까 텍사노미 기준만 할 때는 산업부가 하고 환경부는 환경 기준,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혼재가 돼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는 기후 공시만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얘기는 하긴 해야 되지만 지금 글로벌리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할 필요 없이 자발적으로 단계적으로 2035년이고 40년이고 2050년에 해도 됩니다. 중간중간에서 우리 시장 육성을 하면서 하는 그 어떤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최근에 지난달인가 자본시장연구원에 토론하러 갔었는데 정말로 그 마켓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금융계와 산업계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그 말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ESG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popularity,를 높이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다들 뭐 ESG 평범하게 말하고 있는 이 ESG가 기후라는 키워드로 딱 수렴되어야 한다는 말에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사실은 이 ESG의 초기에도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ESG가 CSR과 뭐가 달라? 이렇게 굉장히 많이들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이게 그리고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ESG 이런 것들을 이제 마켓 키우는 것과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는 김민성 연구위원님께 다시 마이크 옮깁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경영연구원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LG 경영연구원에서 화학계열 연구와 ESG 관련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권이 이제 취임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안티 ESG 트렌드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올 초에 이제 ESG 연구를 계속 해왔던 사람으로서 옴니버스 패키지가 나왔을 때 한 방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유가 그동안 ESG 규제를 가장 선도해 왔었는데 이유가 무너지는가? 언론에서는 뭐 글로벌 ESG 규제를 선도해왔던 이유가 친환경 규제를 후퇴시킨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면서 트럼프의 이런 행보가 글로벌로 확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들었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옴니버스 패키지를 사실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막상 보니까 사실 후퇴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됐다는 게 내부의 의견입니다. 뭐 CSRD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대기업 입장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뭐 CSRD 같은 경우 적용 대상을 80% 줄였지만 아까 전에 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좀 더 정량적인 그런 요소들로 좀 더 이게 간소화했다는 그런 측면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CSDDD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원래의 취지는 이제 1차, 2차, 3차 벤더까지 다 관리를 하는 거였는데 뭐 1차 벤더까지만 이게 관리 공급망 실사 지침에 이제 부여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거기 다 자세히 원문을 뜯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2차, 3차, 4차 벤더들도 실사 지침에 포함이 되어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사실 CSDDD가 완화됐다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2차, 3차에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간소화가 된 것이지 아예 없앴다 이건 잘못된 것 같고 계속해서 2차, 3차, 4차 벤더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명백한 게 맞는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그 시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밤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중요도가 높은데 왜냐하면 직접적인 페널티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CSRD 같은 경우에는 공시 의무이지만 별도의 페널티 기준은 없기 때문에 근데 국내 언론 기사를 보면은 시밤 같은 경우에도 뭐 적용 기업이 90% 축소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후로 유입되는 탄소의 99%가 여전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상은 90%가 줄었지만 그 90%에 적용하는 그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99%의 이후로 유입되는 99%의 탄소 배출량은 여전히 시밤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처음에 탁 한 방 얻어 맞았을 때보다 좀 더 스터디를 해보니 CSRD, CSDDD, 시밤이 아까 말씀 주셨던 시장 수용성에 기반한 그런 접근에 이제 막상 정말 시행을 앞두고 시밤 같은 경우는 지금 시범 운영 중이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시행을 앞두고 정말 이제 현실적으로 맞춰 나가고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후퇴라는 표현보다는 뭐 이제 물론 완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저것 기업들을 편의성을 고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10km로 가던 거를 뭐 5km 정도로 갔다 이런 표현들이 맞다고 내부에서는 좀 인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약간 친환경 규제의 그런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으로 저희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이런 일단 이유가 그동안 선도적으로 이런 글로벌 규제를 ESG 규제를 선도해 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토론도 많이 있었는데요. 뭐 일단 이번 옴니버스 패키지가 나온 원인들을 좀 더 좀 심층적인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외부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은데 그동안 이유는 2019년 그린딜 발표, 뭐 P4, 55 패키지 통해서 이제 ESG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린딜을 이후에 달 착륙 순간으로 표현하면서 어떤 명분을 내세웠고 또 실리적으로는 역내 기업들이 역외 기업들보다 좀 더 앞설 수 있다는 그런 뭐 내부적인 판단 하에서 이런 규제들을 선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 초반부터 이렇게 선도적으로 준비했던 규제들이
글로벌 확산되는 데는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뭐 EU만큼의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약간 네거티브 쪽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그런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은 막되 나머지는 그냥 수용적인 부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규제적인 측면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를 지원하면서 보조금 정책을 많이 폈기 때문에 어쨌든 EU 입장에서는 EU의 그런 규제들이 글로벌로 확산되지 못한 점이 일단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뭐 소장님이나 교수님 말씀 주셨던 자료도 있었지만 EU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혁신 기술이나 이런 기술력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밀리고, 뭐 중국이나 이런 다른 기업들의 우리 유라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차별적인 코스트 경쟁력이 밀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EU 기업들의 경쟁력이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조금 약화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일련의 ESG 규제들이 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아까도 말씀 주셨었지만 이런 작년도 8월이었죠. 그 극우 정당이 득세하면서 보수 정당 위주로 되면서 이런 정치적인 EU 내부적인 측면 때문에 이런 옴니버스 패키지가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종합 정리를 해보면 EU가 친환경 규제를 속도 조절하게 된 원인은 첫 번째로 EU의 규제들이 글로벌로 확산되지 못했고, 두 번째는 EU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됐고 내적으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치적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세 가지 필러가, 이 세 가지 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이 아까 말씀드렸던 10km에서 5km 가던 이 속도 조절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어쨌든 작년 8월에 EU의 그런 정치적인 게 바뀌었기 때문에 최소 4년이거든요. 그래서 3, 4년 정도는 이런 속도 조절 기조가 유지가 되는 건가라는 저희 내부적인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좀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 이런 어쨌든 EU가 그동안 글로벌 규제를 선도해왔고 미국은 좀 안티 ESG 기조가 좀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이런 규제 완화를 얻은 시간이 어쨌든 사라지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ESG 체계 구축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SRD, CSDDD, CBAM이 간소화된 건 맞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저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애플 같은 그런 글로벌 고객들도 규제와 별개로 지속 가능성 ESG 체계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잠깐 속도 조절의 시간을 뭐 부족했던 뭐 데이터 수집 정보의 체계 정비를 한다든지 어떤 ESG 보고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든지 내부 인력의 전문성 강화라든지 이렇게 ESG 체계 구축의 시간으로 충분히 이런 시간들을, 지금 주어진 시간들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 뭐 저희 LG도 그렇고 제조업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여제 뭐 저희 뭐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저가 이런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ESG 뭐 지금 이런 것들을 체계 구축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당연히 우선순위가 당연히 커야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리소스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기업 경쟁력, 기업이 돈을 못 버는데 사실 ESG는 그 다음 요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장님 발표에서도 25년 이후로 실질적으로 그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 규제를 되게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내부 의견과 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전달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런 ESG를 대응하는 입장이 아니라 어쨌든 ESG 2020년부터 많이 생기면서 이런 탈탄소 사업을 직접 하는 관점에서도 사실 기회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간 수소라든지 CCS라든지 뭐 친환경 연료라든지 직접 저희가 이 연료들을 만들어서 뭐 팔고 이런 사업 관점의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런 속도 조절 기조에서는 좀 더 이제 재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약간 2020년대 초반에 이제 이게 기회가 될 거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업들이 좀 무분별하게 진입을 한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규제 적용 시기가 좀 완화가 되면은 정말 코스트 경쟁력 싸움으로 이게 정말 차별적 기술력이 있거나 아니면 코스트를 낮춘 기업들 위주로 정말 이 경쟁 구도가 재편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뭐 기회 관점으로 무분별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정말 기술력이 있을 때 정말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탈탄소 사업, 친환경 사업 안에서는 그런 차별적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 중심으로 산업 재편이 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 중국의 ESG 경쟁력이 한층 강화가 더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아까 국내 이런 뭐 상황도 말씀 주셨었는데 제가 스터디했을 때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뭐 아까 소장님 발표에도 있었듯이 태양광 풍력 이미 친환경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U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미국은 안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국은 그런 기조가 전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인 측면에서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ESG 그런 체계 규제에 어쨌든 보조금을 같이 주면서 ESG를 정비해 나가면서 중국 기업들의 ESG 준비는 오히려 더 갖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수출 베이스가 많은데 이런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할 때 있어서 중국 기업들은 ESG를 앞서 나간다면은 저희가 또 불리한 여건에 놓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정부가 아까 뭐 상무님께서 말씀 주셨었는데 뭐 탄소 감축에 따른 뭐 혜택에 대해서 되게 명확히 해서 ESG를 더 들어갈 수 있는 도민들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좀 그런 뭐 체계 구축에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약간 관소화를 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육성해 줄 수 있도록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 좀 더 안으로 기업의 상황에 들어가서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많이 고민을 해서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서 나갈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는 가운데에서 ESG가 늦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관리와 많은 지원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우선 마치겠습니다. 옴니버스 패키지에 대한 해석, 이게 후퇴가 아니라 간소화이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의 ESG 강화에 대한 이제 우리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끼리 정말 난산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질문은 제 옆에 계신 김동수 소장님, 문정빈 교수님 그리고 윤 교수님께 드릴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소부장은 산업정책 코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 소부장에 몰려 있는 아까 말씀드린 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소 중견 기업에게 이제 이 ESG에 대한 함의입니다. 사실 그 김민성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만약에 간소화라면은 이게 간소화가 된 거지 제로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중견 기업, 중소 기업에게는 그러니까 간소화가 된 만큼 컴플라이언스를 해야 될 더 많은 그런 압력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중견 중소기업을 어떻게 이제 해야 할지,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또 한편 그 바이든 시대에서는 굉장히 탄소 이제 감축을 강조해 있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전 정권과 반대 의견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몰고 간다면은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던 중견 중소기업에게는 꽤 타격이라는, 만약에 그들이 미국 시장을 타겟하고 있다면 좀 굉장한 타격 혹은 이제 이게 투자를 괜히 했나라는 그런 기분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는데 또 한편 보면 또 5년 뒤에 미국 정권이 어떻게 될지 또 그것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확실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중견 중소기업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여쭙고 있는 김동수 소장님, 문정빈 교수님 그리고 윤동열 교수님께서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에 대해서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김동수 소장님. 예,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중소 중견 기업은 우리 글로벌 기업,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부장 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여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와 비슷한 어떤 시장적 지위에 있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 우위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연구위원님께서도 그래서 중국을 언급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에 성장하는 기업들이 만약에 제품의 질이 지금보다 더 증가하고 가격 경쟁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ESG에서 요구하는 탄소 중립과 같은 목표들을 제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면 아마 우리 기업들에 대한 에피타이트는 글로벌 시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그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중소중견 기업들에게 그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정책적 제안입니다. 우선 정책적 제안에 있어서는 저 역시 전환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또는 탈탄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금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데 있어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 중에서 전환금융을 어떻게 산업진흥정책과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략산업,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될,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될 그런 전략산업들에 대해서 전략금융의 역할을 어떻게 포지션해 줄 것인지는 우리 향후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제언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그 인디펜던트하게 이런 ESG 요건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중견기업만 하더라도 중소중견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1차 협력업체와 2차, 3차 협력업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프로덕트 카본 풋프린트, 탄소 발자국과 같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중소기업 스스로가 그 1차나 2차, 3차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의 액세스가 필요한데요. 혼자서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이니셔티브라든가 이런 플랫폼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급적 그 독립적으로 이러한 ESG 데이터들을 빌드업하기보다 이런 인더스트리 클러스터와 같은 것들에 가입해서 비용은 최소화시키면서 비슷한 수준으로 속도로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민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끔씩 보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ESG에 조금 더 늦게 규제가 적용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면 완전히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논의들이 진행이 될 때 이러한 플랫폼에 올라타서 비용은 최소화시키면서 적절하게 정보들을 구축해서 원천 기업들의 요청이라든가 글로벌 그 바이어들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책적으로는 전환금융을 산업진흥정책과 연관시키고 기업에게는 산업 플랫폼에 이제 가입을 독려하자는 그런 그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정빈 교수님, 드립니다. 네.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소부장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ESG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 특히 이제 이 전환금융 측면에서의 지원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당연히 이런 공급망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한 이 지속 가능성 실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가도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소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취사 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중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해질 요인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최종 고객, 얼티밋 커스터머라는 개념이 있죠. 그 최종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는 우리 납품업체가 우리 국내 대기업일 수 있지만 그 국내 대기업이 압력을 받고 있는 그 다음 단계의 최종 고객은 누구인가? 이것이 애플인지 유럽의 지멘스인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최종 고객이 원하는 ESG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을 주고 그 목적을 잘 파악을 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한정된 자원을 그나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의 원래 그 이니셔티브 목적과도 비슷하게 들립니다. 결국은 이제 고객, 밸류 체인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객의 니즈와 해당 고객의 어떤 제도적 환경이 요구하는 절차를 이제 먼저 숙지해서 준비하자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와 같은 ESG가 보통 기업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걸 규제와 비용으로 받아들여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쓰더라도요. 그럼 이 규제와 비용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산업이 연대가 되거나 산업별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옛날 산업부에서도 실제 지금 차관님 가셨지만 관련된 뭐 자동차, 지금 뭐 말씀하셨던 제철이라든지 분야별로 있거든요. 그 분야별로 해서 1차, 2차, 3차 밴더까지 하는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그런 부분들이 뭐 산업별로 이루어져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코트라하고 같이 그 글로벌 공급망 관련된 교육을 중견 중소기업에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생산성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학회 측면하고 또 제가 ESG 지원단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 관련된 이쪽에 뭐 여기 지금 김 소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뭐 다른 컨설팅 펌도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뭐 유럽으로 진출하는 뭐 나라들 뭐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미국에 진출하는 나라도 있어요. 각각 규제가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약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에 맞게 실질적으로 이 모의주식 교육이 아니라 진출할 때 어떠한 부분에 대한 규제라든지 대응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좀 만들어서 이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마지막 부분이 이제 아마 금융적인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좀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데 제가 IRP 투자한 게 있습니다. 저는 ESG 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ESG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나스닥에 투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ESG 펀드 투자한 건 6.7% 수익이 났고요. 나스닥 투자한 거는 투자 성공률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38%였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투자에 대한 아까 금융에 대한 얘기를 안윤기 상무께서 말씀하셨지만 투자자가 되건 기업이 되건 간에 이런 부분은 비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금융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펀드 같은 경우도 연결되고 수익성이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규제와 비용 측면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 중견 기업을 이제 타겟한 어떻게 보면 진출 교육,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 비용을 낮추는 방향에 대한 어떤 도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질문을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 질문은 유연철 사무총장님과 기업 두 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ESG가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외부성에 대한 이제 자기가 이른바 셀프 바인딩 프레임워크이잖아요. 그래서 그 컨셉추얼이 너무 좋은데 한편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필드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탄소 넷제로, DPP 혹은 뭐 그 공급망 실사법 등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기업의 공급망을 보면은 오히려 그 맞출 수 없는 개도국, 최빈국들의 기업을 배제시켜서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가끔씩 이제 오피니언에 굉장히 나옵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DPP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실행도 이제 펜딩이거나 이미 실행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포스코에 계신 안운기 상무님, 그 다음에 김민성 연구원님, 그리고 유연철 사무총장님의 순으로 이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지금 EU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 뭐 약간 속도 조절을 한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시행되면 궁극적으로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전망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을 첫 번째 하라 해서 이제 불리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기 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은 저는 아까 ESG 관점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조업체가 아니라 금융시장이 할 얘기고 금융시장이 자금을 가지고 ESG 관점에서 얼마나 투자해서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있는지 끌어내야 되는데 솔직히 자본시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특히 UNFCC에 가서 기술 공유할 때 돈 내라 돈을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돈 내라 그럴 때 많이 주저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금융시장 쪽에 토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제조업체한테 자꾸 그래서 제가 조금 가깝은 해요. 물론 저희 포스코 입장이나 산업체는 분명히 ESG 펀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급망 문제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리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아까 우리 LG에서 오신 연구위원님 말한 게 CBAM이에요. CBAM이 하도가 된 게 뭐냐면 공급망 문제를 자기네 역내의 어떤 그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제적인로는 개독의 공급망이라든지 글로벌 차원의 GDP를 올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국제기구가 연구했을 때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강행을 해서 제가 짧게 본 거는 결국은 EU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다. 그것도 그거에 대한 근거를 보게 되면 그게 EU CBAM이 시작된 게 지금 대표적인 업종이 대상이 철강이잖아요. 세계 철강업계의 1등인 아르셀로미탈 친구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주장할 때 뭐라 했냐면 배추권 거래제를 할 때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이 있는데 무상할당을 전제로 주장했어요. 근데 EU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집행위가 의사결정하는 게 강요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의회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의회는 각국의 환경단체분들이 많아요. 근데 강요회의나 이런 쪽에서는 무상할당을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경제단체 얘기도 있고 근데 EU에서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10년간 무상할당을 없애는 걸로. 그렇게 되면 EU 철강 산업을 하는데 무척 어렵습니다, 지키는데. 그래서 아르셀로미탈이 살 빠져요. 그런 형국의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 EU가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면서 공급망 문제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갈 길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고 특히 EU CBAM이 ETS 제도잖아요. ETS의 이론적 배경은 코즈 디오림입니다. 코즈 디오림은 우리가 할당을 할 때 여기 건물 하면 요 건물 내에 있는 경제 주체들에게 할당한 걸 가지고 가격차를 가지고 가격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할당이 안 됐는데 우리 제품을 가지고 여계 제품에 관해서 할당을 해요. 맞지가 않잖아요. 제도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에 대한 이 친구들이 할당한 거 가지고 밖에 있는 여계 제품에 할당을 해요. 그러면서 말 쓰는 게 뭐냐면 인베디드란 말 써요. 체화된. 근데 그 인베디드에 대해서 계산하실 수 있으세요? 자본시장에서 그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얘기인데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바꾸면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 인정 협정체를 갖추는 거고 거기에 중요한 핵심은 인증제도, 글로벌 표준이고요. 그 표준의 논리에 적극 개입해서 우리 공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삼위일체 인정, 적격성 기구를 맞춰서 표준에 맞춰서 우리 국내 인증기관에 한 거를 수출해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끊겠습니다. 자꾸 눈치를 주셔서 끊겠습니다. 그러면은 김민성 연구원님. 네, 그 ESG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뭐 불평등의 심화 이런 것보다 아까 전에 계속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시장 수용적인 측면, 현실적인 측면으로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이 드는데 뭐 아까 CSDDD 같은 경우에 이제 간접 협력사에 대한 실사 의무 어쨌든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도국에 있는 공급망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ESG 압력이 아무래도 약화될 수 있거든요. 물론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안전 조치는 있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아직 준비가 안 된 쪽들은 약간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안 되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ESG가 글로벌 공급망에 기여하는 것들은 그런 측면에서도 시장 수용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계속 가는 방향으로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총장.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보통 이런 논의를 하면 팩트 체크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논의하고 좀 다른 거지만 팩트 체크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에 관해서 그 입장을 철회했다라고 독일이 했었는데 이게 5월 24일 독일 정부 그 대변에 따르면 그 입장 철폐를 철회했다. 예, 그러니까 EU에서도 지금 뭐 혼란스러운 입장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단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나 그런 동향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팩트 체크 한번 해보고요. 말씀하신 거 이제 개도국의 이제 입장에서의 그 영향 근데 이것은 국내의 중소 중견기업하고 또 유사한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가를 먼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중소 중견기업이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가 공통적인 과제가 있고 또 개별적인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적인 과제, 예를 들어서 금융, 전환금융 그런 것 내지는 또 탄소 배출 관련해서는 통계 작성이라든가 공통적인 과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개별적인 과제는 각 중소중견기업이 연계되는 대기업이 거기에서 또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개도국의 또 그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또 지원도 그거는 이제 기후 변화로 축소해도 보면 그게 기후 격차입니다. 클라이밋 디바이드. 이 기후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하나의 커다란 또 과제가 되는데 이것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되겠죠.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듯이 개도국에 직면한 과제들을 지원을 해준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글로벌 그러니까 그린 클라이밋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국제 배출권 거래제가 되면 거기에 지구 환경 기금이 있는데 거기서도 또 지원할 수도 있고 그건 우리 배출권 거래제 아까 유상 활동 해가지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우리가 기후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금은 또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또 많이 가야 된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것은 개도국의 지원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개도국이라고 해서 뭐 석탄을 활용한 전력을 해가지고 싸게 만드는 그런 면제부를 줄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EU가 주장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상충된 반응이 있는데 그러나 개도국도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글로벌 이슈와 전 세계에 해결해 가다고 보면 CBAM은 CBAM대로 하면서 규제 간소화로 그렇게 하면서 개도국들도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을 하되 거기에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만큼 우리 또 개도국의 지원도 클라이밋 디바이드 또 그다음에 기술 디바이드 그런 거를 해소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됐는데 제 옆에 계신 김동수 소장님께서 꼭 한마디 짧게 랩업을 하시겠다고 꼭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몇 가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ESG에 대한 다양한 이런 논쟁이라든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결국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교한 조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들의 진정성들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콘크리트하게 이야기하면 그간 우리 기업들이 짜오고 실행해온 ESG 전략의 검증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의 시각에서 보기보다 조금 더 다른 프레임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런 엄중한 현실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놓여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경영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그 문정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AI와 같은 디지털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하려면 탄소가 많이 배출할 수 있겠죠. 그러나 탄소를 아주 많이 배출하는 AI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아마 그 산업은 존속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쩌면 탄소를 절감시키면서도 AI가 발전할 수 있는 데이터 센서들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ESG 평가와 같은 것들이 여러 평가기관에서 다
다른 평가 결과들을 내놓은 것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글로벌 외환위기가 있을 때 재무 평가를 받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트리플 A를 받고 파산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그때 시스테믹 리스크가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시각들을 해석해서 결국에는 인베스터들이 저지먼트 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저지먼트 콜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인베스터들의 캐파시티 빌딩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ESG를 바라보는 시각이 보다 다른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문정빈 교수님도 살짝 저에게 1분 콜을 주셨습니다.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거든요. 남이 비용을 부담해주고 기후 변화 대응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게 나한테 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고 결국은 안 좋은 균형으로 기후 변화 대응이 늦어지는 그런 결과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랬을 때 이 균형을 어떻게 탈피할 것이냐. 패권이 안정이 되어 있고 글로벌 리더 국가가 확실하다면은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라면은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 나쁜 균형에서 탈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중국의 ESG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이 중국의 S와 G가 과연 국제 기준에 부합을 하느냐 여기에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사실 중국이 하는 건 이제 E죠. E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자국의 경제 발전 그리고 패권을 추구하는 것과 이를 위한 생성형 AI를 비롯한 신기술 주도권 그리고 탄소 중립 및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이 세 가지 목표가 다 얼라인되어 있는 국가는 사실은 중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첫 번째 두 개를 추구하려다 보면 세 번째가 어긋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 그랬을 때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이 앞으로 30년간의 큰 흐름 안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산업적인 강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ESG를 재정의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모두 이제 두 분의 연자 포함하셔서 그 토론자분 오늘 훌륭한 말씀 제언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거대 충돌에 대한 긍정 속도 조절에 대한 토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토론을 이끌어주신 좌장님과 함께 또 패널 스피커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의 박수 전해주십시오.